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사과 36번째 시간을 기다려 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몸이 아파서 낭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감에 걸려 몹시 앓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픈 데다가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목이 망가져 목소리조차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완쾌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 모처럼 용기를 내봤습니다. 목소리도 아직은 거친 데다가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김사과씨 방랑생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10년이면 참 많은 것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김사과색이 있어 10년은 전혀 딴세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방랑생활을 하는 도중 자기도 모르게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김사과는 그동안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했던 둘째 아들에게 익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그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느끼듯 한없는 따뜻한 부성애를 마음껏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일까요? 김사과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과 가족의 사랑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운명의 방랑길. 김사과는 어린 아들이 열심히 물어쌓는 것이 무척 기특하게 여겨져서 웃으면서 대답한다. 오덕이란 5가지 덕이라는 소리다. 닭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옛날부터 5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고 일러오느니라. 소년이 다시 충고한다. 5가지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비가 일러줄 테니 잘 기억해 두거라. 닭은 머리에 벼슬이라고 부르는 시뻘건 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문을 나타낸 것이요.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무를 나타낸 것이요. 적을 만나면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것은 용을 뜻하는 것이요. 먹을 것이 생기면 혼자 먹으려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은 인을 말하는 것이요. 때가 오신 때를 놓치지 않고 꼭겨 하고 울어싸아서 만천하의 때를 알려주니 그것은 신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닭은 문, 무, 용, 인, 신을 모두 한 몸에 갖추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덕이라는 것이다. 소녀는 고개를 거듭 주걱거리며 그러고 보면 닭처럼 잘난 짐승은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 구절에 도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도라는 어떤 뜻입니까? 그건 역시 전설에 나오는 나무 이름이니라. 머나먼 동쪽 나라에 도도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도도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찌나 큰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그 나무에는 1000개, 즉 하늘에 달게 살고 있는데 먼 동이 터서 1000개가 울게 되면 지상에 있는 닭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모두들 한꺼번에 울게 된다는 것이다. 엄마, 약간 재미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도 많이 알고 계세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얘기는 절로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놀지 말고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하거라. 알았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어 아버지처럼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는 굉장한 분이세요. 소녀는 아버지의 풍부한 지식에 거듭 놀라며 새삼스러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김사과는 평소에는 남의 칭찬이나 비방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살아왔었다. 그러나 이때만은 아들의 칭찬에 기분이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방을 받아도 좋으니 어린 아들에게만은 좋은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때마침 마누라가 소쿠리에 참외를 담아가지고 들어오다가 아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잘난 양반인지는 모르겠다마는 너만은 제발 아버지를 닮지 말아라 하고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남편으로서는 원망스럽기만 한 모양이었다. 소녀는 참외 소쿠리를 보자 불이 나게 덤벼들며 말한다. 엄마, 아버지가 다시는 집을 안 나가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안심하고 빨리 참외나 드세요. 그러자 권씨부인은 아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마는 집을 한번 나가면 10년씩이나 돌아오지 않는 양반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따지고 보면 마누라가 번번이 원성을 들어놓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훌쩍 집을 나가서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니 어떤 마누라가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물론 김삿갓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집을 나간 것은 그 나름대로 정신적인 고뇌 때문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현실밖에 모르는 마누라에게 대장부의 깊은 심정을 털어놔 보았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김삿갓은 화제를 돌리려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마누라, 둘째 이름을 오늘에야 지어주었어. 이제부터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도록 하오. 마누라는 그 말을 듣고 날뛸듯이 기뻐 뛰면서 네,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참외를 갖고 있던 소년이 대답을 얼른 가로막고 나선다. 엄마, 아버지가 내 이름을 이균이라고 지어주셨다오. 날개 입자, 고를 낀자. 이제부터는 둘째라고 부르지 말고 꼭 이균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엄마 알았죠? 그래, 알았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던 내가 이제야 겨우 이름이 생겨서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말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면 당자보다도 더 기쁜 사람은 마누라 인성 싶었다. 마누라는 부랴부랴 참외를 깎아 남편에게 내밀어 주면서 객지로 떠돌아 다니신다고 여름철에 참외 맛도 보기가 어려우셨죠? 하고 묻는다. 아무래도 여자는 여자인지라 남편을 원망을 하면서도 참외 맛조차 못 보았으리라 싶어 가슴이 아픈 모양이었다. 참외 같은 것이야 어딘들 없을라고.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먹읍시다. 이 참외가 여간 달지 않군 그래. 당신한테 드리려고 원두막에 특별히 부탁에 골라온걸요. 어쩐지 그런 것 같소.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먹어요. 참외 한 개를 손수 집어주니 마누라는 그제야 살맛이 나는지 또다시 눈물을 찔끔거리는 것이었다. 이끼는 참외를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버지, 참외에 대한 시를 또 하나 지어봐 주실래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어간이 오래간만에 회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들아이가 철이 없게도 휘방을 놓고 있으므로 권씨부인은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둘째야, 아버지가 참외를 잡숫고 계시는데 무슨 놈의 시를 지으란 말이냐? 하고 아들을 정면으로 책망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눈알을 부라리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이 아닌가. 엄마, 내 이름은 둘째가 아니고 이균이야. 아버지가 지어주신 좋은 이름이 있는데 어째서 아직도 둘째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부터는 둘째라고 부르면 대답조차 안 할 테야. 소년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였다. 권씨부인은 아들의 항변을 듣고 측은한 마음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버지가 지어주신 좋은 이름이 있다는 걸 엄마가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를 했구나.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아다오. 소녀는 그제야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띠며 엄마, 아버지가 시를 얼마나 재미나게 지으시는데 그래. 조금 전에는 고양이와 닭에 대한 시를 지으셨는데 여간 재미나지 않았거든.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굉장한 분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한다. 아버지, 이번에는 참외에 대한 시를 지어봐 주세요. 네? 김삿갓은 마누라와 아들을 미소로 번갈아 보았다. 너는 무슨 물건이나 눈에 띄기만 하면 시를 지어보라고 졸라대니 내가 학질을 만난 셈이로구나.
그러나 마누라는 조금 전까지도 아들아이를 나무라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나무라 보인다. 저 애가 아버지를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면 그런 응석을 부리겠어요. 저 애의 소원이라면 당신은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주실 의무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 말 역시 10년 동안이나 마누라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이던 원한의 일부인 것 같았다. 김삿갓은 이런 기회에 마누라를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어 당신 소원이 그렇다면 들어줍시다 그려. 그리고 실을 지으려고 참외 한 개를 집어들어 보았다. 껍질은 새파란 참외건만 칼로 뚜껑을 따보니 속은 시뻘겋게 익어 있었다. 김삿갓은 그 모양을 바라보다가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써걸렸다. 외모는 위 장군과 흡사하고 속은 연나라 태자를 닮았구나. 너는 본시 땅 기운을 받아 태어났는데 어째서 하늘처럼 둥글게 생겼느냐. 옛날에 중국 고사를 응용하여 지은 이해하기 어렵고도 익살스러운 시였기 때문에 어린 소녀는 이해를 못해 어리둥절하였다. 이끼는 고개를 기울이며 질문한다. 아버지, 위장군과 흡사하고 연나라의 태자를 닮았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김삿갓은 아들의 질문을 받고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 옛날 한나라의 성은 위, 이름은 풀을 총자를 쓰는 위총장군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느니라. 그러기에 나는 참외의 빛깔이 푸른 것을 푸르다고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위장군과 같다고 푸른 빛깔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었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네, 알아듣겠습니다. 위장군의 이름이 풀을 청자에 있기 때문에 참외의 빛깔이 푸른 것을 위총장군에게 비유해 표현했다는 말씀이군요. 어린아이가 말귀를 쉽게 알아듣는 것이 무척 대견스러워 김삿갓은 내심 경악과 기쁨을 맞이 않았다. 네가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걸 보니 머리가 적어도 보통 정도는 아닌가 보구나. 소녀는 싱긋 웃어버리고 나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 참외 속에 새빨간 것을 연나라의 태자와 같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김삿갓은 어린아이의 질문이 번번이 핵심을 찌르는데 다시금 놀랐다. 그거 역시 참외 속이 새빨간 것은 역사상의 인물의 이름을 빌려 표현해 본 것이었다. 중국 춘추시대 때 연나라의 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붉은 단자였었다. 그래서 참외 속이 빨간 것을 북다가 직접 말하지 않고 연나라 태자와 같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란 말이다. 설명을 듣고 나니 알 수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면 2000여 년 전의 얘기인데 아버지는 2000년 전의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많은 것을 알고 싶거든 책을 많이 읽도록 하거라.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서당에서 논어를 배울 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자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 무렵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소녀는 또다시 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기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참외는 땅의 기운을 받아 자랐기 때문에 모양새가 땅처럼 평평하게 생겨올 것인데 어째서 하늘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느냐고 표현한 것은 여간 재미나는 표현이 아니네요. 김삿갓은 어린아이의 감상력에 거듭 놀랐다. 네가 시를 그렇게까지 잘 음미할 줄은 정말 몰랐구나. 그러자 지금까지 옆에서 듣고만 했던 마누라가 참견을 하고 나선다. 저야말로 당신이 집에서 지도만 잘해주시면 장차 대과에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수 있는 아이라오.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김삿갓은 감격스러워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한문 문투에 숭어부라는 말이 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다. 자네 아우가 자네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도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자네 아들은 자네보다 낫네라고 말하면 어떤 아비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연장체이기 때문인 것이다. 김삿갓은 자기네 가문을 이어나갈 이균의 머리가 총명한 것을 알고 내심 기쁨을 금할 길이 없었다. 마누라는 아들아이가 아버지한테 글을 열심히 배워서 장차 대과에 장원급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남편을 집에 붙잡아두기 위한 술책인지도 모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김삿갓은 할아버지의 대제를 생각하면은 자기 후손들이 벼슬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러나 저러나 이균의 머리가 남달리 총명한 것만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는 어린아들에게 시를 직접 가르쳐주기까지 하였다. 언젠가는 아들과 함께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의 집 외양간에 늙은 소가 있는 것을 보고 시를 지으라고 하기에 김삿갓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인 일도 있었다. 살이 말라 뼈는 앙상 털은 모두 빠졌고 늙은 말과 사이좋게 구유를 같이 쓰네. 지난날 달구지 끌던 고생은 아득하고 모습 따라 산에 오르내리던 일도 꿈결 같구나. 쟁기가 밭머리에 한가롭게 놓여있건만 채찍을 하도 맞아 움직이기가 싫구나. 불상타 내 신세여 달밝은 긴 밤에 고생한 일 회고하며 스스로 위로하네. 김삿갓은 시를 지어놓고 아들에게 설명을 들려주니 이규는 늙은 소에 대한 묘사가 기막히게 잘 되었다고 말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또 언젠가 빨랫줄에 제비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보인 일도 있었다. 불어오는 동풍 따라 제비가 날아들어 사당나무 아래로 옛집을 찾아오네. 봄이 가면 너도 또한 멀리로 날아가서 사당나무 꽃 피는 내년 봄을 기다리리. 그 모양으로 김삿갓은 어린아들에게 시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때그때 많은 시를 직접 지어보였다. 그야말로 세상에 나와서 처음 느껴보는 부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덥던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살랑거리기 시작하자 김삿갓의 신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가슴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방명벽이 가을바람과 함께 또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을은 시인의 마음을 까닭없이 산란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한무제는 추풍사라는 시에서 가을 바람이 일어나며 흰 구름이 날리네. 나뭇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지며 기러기 나무로 돌아가도다. 난초가 빼어나며 국화는 향기롭도다. 미인을 생각하며 잊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읊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랴 당나라 시인 유정도 가을이라는 시에서 가을은 마음을 슬프게 하는 계절이어서 모두가 감개롭고 탄식할 일뿐이로구나 라고 읊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가을이라도 시인에게 있어서 가을은 만감이 솟구쳐 오르는 번민의 계절이요 애상의 계절인 것이다. 김삿갓은 가을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자꾸만 산란해 와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독서를 하려고 책을 손에 들고 있어도 글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오직 방랑 시절에 구경했던 명산 개첩들 뿐이었던 것이다. 조상에 대한 속죄로 한평생을 방랑객으로 살아가려던 내가 양심을 속여가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좋단 말인가? 김삿갓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한번 들어오면 돌아오지 못하고 벼슬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정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옛시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 뵈려고 일시 귀가한 것을 기화로 다시는 산에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양심도 없고 산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무리한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마음속 시름을 풀어보려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어느 날 석양 무렵에 대문 밖에서 호련 난데없는 탁발성의 목탁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웬 탁발성이 동명을 왔을까? 술을 마셔가며 목탁소리에 망연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까 마누라가 시주미를 들고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탁발성은 시주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시주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 댁은 방랑신 김사과 선생 댁이 아니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김사과는 그 소리가 귀에도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를 누가 찾아왔을까? 김사과는 술을 마시다 말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누라는 사과 선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그런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네,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요? 탁발성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노승은 오대산 상원하면서 사과 선생을 만나뵙고 싶어 찾아온 종이옵니다. 상대방이 그쯤 나오니 사과 선생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를 권씨 부인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마누라는 남편을 누구하고도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은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에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아요. 스님은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게 아니세요? 그러나 탁발생은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노승문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나가다가 다시 돌아서더니 바람 속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어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사과 선생은 일간 댁에 들르시게 될 것이옵니다. 혹시 댁에 돌아오시거든 이 글바를 그 어른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김사갓이 방 안에 앉아있는 것을 뻔히 알고서 한 말인 것 같았다. 김사갓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낱낱이 엿들었는지라 어떤 스님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을까 싶어 직접 만나보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마누라가 사갓 선생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금방 말해놓았는데 자기가 불쑥 나타나면 마누라의 체면이 뭐가 될까 싶어 김사갓은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후 마누라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김사갓은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누가 찾아온 것 같은데 누가 왔었어? 마누라는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오대산에 산다는 늙은 중이 당신을 만나러 왔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갓 선생이란 당신을 가리키는 말 같았지만 당신이 만나보셨자 별로 신통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기에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김사갓은 마누라가 방문 계곡을 따돌리는 심정을 이해는 할 수 있었다. 남편이 누구한테서 무슨 유혹을 받아 또다시 집을 나가버릴까 겁이 났던 것이다. 마누라는 탁발성이 건네준 종이 쪽지를 어디다 감춰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말이 없지 않은가. 김사갓은 그 종이 쪽지의 내용이 생각할수록 궁금하여 한참 동안 술을 마시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이렇게 물어봤다. 아까 그 스님이 나한테 무슨 글발 같은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던 것 같은데 그 글발은 어디 두었어? 마누라는 숨기려던 일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아, 이거 말씀인가요? 하고 그제야 허리춤에서 종이 쪽지를 내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김사갓은 마누라의 마지못해 내밀어주는 종이 쪽지를 즉석에서 펼쳐보았다. 손바닥만한 넓이의 종이에는 시 두 수가 적혀있을 뿐이었는데 첫 번째 시는 이러하였다. 물을 평지에서 부으면 제각기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노다. 인생도 운명이 제각기 나니 어찌 다 가면서도 탄식하고 앉아서도 걱정하는가. 김사갓은 그 시를 읽어보는 순간 가슴속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시는 마치 너는 한평생 방향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을 타고났는데
무엇 때문에 방 안에 혼자 들어앉아 고민만 하고 있느냐 하고 자신이 무기력한 행동을 비웃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오대산 상황하면서 왔다는 그 노승이 과연 누구였길래 지금의 나의 못난 꼴을 이렇게도 신랄하게 비꼬았을까? 어쩌면 그 노승은 스님의 팔을 쓰고 찾아왔던 운명의 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두 번째의 시를 읽어보니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술을 마셔가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잔을 들어 살기 어려움을 소리 없이 노래하네. 마음이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느낌이 없을 소냐. 소리를 삼키고 주저하며 감히 말을 못할 뿐이더라. 그 시 역시 술 마셔가며 스스로를 위로해보려는 김작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방한 노래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나는 못난이처럼 방 안에 들어앉아 술을 마셔가며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의 길을 과감하게 걸어 나가자.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행길가에 쓰러져 죽어버리는 한이 있기로 그건 역시 내가 걸어가야 할 운명의 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마누라가 이상한 눈치를 챘는지 남편 옆으로 한자리 다가앉으며 걱정스러운 어조로 묻는다. 그 스님이 무슨 얘기를 전했기에 당신 얼굴이 변한 건 이상해지세요? 마누라는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그러나 김작갓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대산은 단풍이 좋으니까 단풍철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자 마누라가 소리를 호되게 지른다. 그건 안 돼요. 당신은 집을 한번 나가 10년씩이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무데도 가셔서는 안 돼요. 정체불명의 탁발성으로부터 괴상한 시를 받아 읽은 그날부터 김작갓은 정신적 고민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마누라에게 괴상한 시를 전해주고 말없이 사라져버린 문제의 탁발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시가 자신의 무기력한 생활 태도를 신랄하게 비난한 것으로 보아 그 탁발성은 김작갓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 운명의 신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스님의 탈을 쓰고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나의 마음속을 그처럼이나 속삭들이 꿰뚫어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김작갓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도 집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마누라에게만은 차마 알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김작갓은 마누라에게 넌지시 다음과 같은 눈을 떼어보았다. 내가 집에 돌아온 지 벌써 반년이 넘도록 어머니를 만나 뵙지 못하는 불효 막심한 짓을 하고 있구려. 일간 어머니를 뵈러 홍성 외갓댁에 한번 다녀왔으면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외갓집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누라는 대뜸 고개를 가로흔든다. 그건 안 돼요. 당신이 어머니를 찾아가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당신이 무슨 이유로 야단을 맞는단 말이오? 어머니는 홍성으로 떠나시면서 만약 당신이 집에 돌아오시거든 다시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집에 꼭 붙잡아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홍성으로 어머니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를 천하의 못난 여편네라고 얼마나 나무라시겠어요. 김작갓은 그 말을 듣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난 또 무슨 소린가 했구려.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면 어머니는 무작정 기뻐하실 것이니 행여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홍성으로 떠나실 때 저하고 약속한 일이 계세요. 동짓달 20날이 아버님 칠선날이거든요.
그때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고생을 못해 홍성까지 가시오. 마누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붙잡고 늘어질 모양이었다. 당신이 반대 안 되면 그만둡시다 그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먼저 찾아 뵙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 마누라도 그 말에는 대답을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심사묵고에 잠겨있다가 문득 고개를 힘있게 들며 말한다. 당신이 어머니를 기어코 먼저 찾아뵙고 싶거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김 작가는 무슨 좋은 수가 있는지 싶어 즉석에서 반문하였다. 마누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당신이 홍성에 기어코 가시려거든 이균이를 꼭 데리고 가세요. 그 애가 큰 외가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 무척 안달이었다오. 아버지가 외가댁에 같이 가자고 하면은 그 애는 날뛸 듯이 기뻐할 거예요. 아들아이와 동행하려는 조건부 허락이었다. 이균이라는 감시병을 딸려 보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이런 자의 마누라를 하물어 주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서당에 다니는 아이를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간단 말이오? 글이란 배우다 말다 하면 나중에는 서당에 가기가 싫어져서 나쁜 아이가 된다는 것도 모르오? 마누라를 호되게 나무라준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일균이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서는 도망을 갈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마누라는 그런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당신만 혼자 떠나시면 언제 돌아올지 믿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노골적으로 역정을 부린다. 그렇다면 당신 소원대로 아무데도 가지 않으리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일단 결말을 지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나갈 결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 하는 것이 하늘이 정해주신 자신의 운명의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김 작가는 마누라가 밭에 나가고 집에 없는 기회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글발을 남겨놓고 마침내 집을 탈출하고 말았다. 여보, 마누라, 홍성에 계신 어머니도 찾아뵙고 서울에 이사가신 형님 댁도 한번 찾아뵈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오.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으나 떠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에 반증이기도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는 마시오. 서울장 안에서 형님 댁을 찾아가려면 날짜가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이균이는 머리가 좋아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당신 말대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은 그 점을 각별히 명심해 주기 바라오. 홍성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느니 서울에 이사간 형님을 찾아가니 한 것은 마누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이미 가족까지 버리고 또다시 방명의 길에 오르는 김 작가로서는 혈육지장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천하 만물에 조금도 구애를 받음이 없이 혹은 구름을 따라 혹은 바람을 따라 발길 돌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나의 운명의 길이라는 생각만은 이미 누구도 변동시킬 수 없는 김 작가의 확고부동한 고정관념이었던 것이다.